전 재산은 며느리 정은이에게.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린다. 순간 장례식장은 숨조차 멎는다. 큰아들은 벌떡 일어나 소리친다. 뭐라고?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도 고함친다. 우리 자식 놔두고 며느리한테라니. 은희는 눈물로 입술을 깨문다. 아버님, 왜 저를?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끝자락에 검은 리본이 달린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김인호 씨가 오랜 병치레 끝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3층 낡은 연립주택 앞마당에는 흰색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안에서는 드문드문 찾아온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네지만 정작 상주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장례비 걱정,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이었죠. 김인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기계를 만지고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자식들 학비를 댔죠. 하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거든요. 아버지, 정말 평생 고생만 하셨네요. 마지막 몇 년간은 더욱 힘들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지면서 주 3회씩 투석을 받아야 했거든요.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김인호 씨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결국 지난주 화요일 새벽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 안쪽 한편에서는 큰아들 김성우와 둘째 아들 김성민이 친척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도보다는 원망과 불만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 성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뭐라고 사신 건지. 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 아버지한테서 집이라도 하나씩은 물려받았는데 우리는 빚만 잔뜩 남기고 가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형. 둘째 성민도 거들어 말했어요. 병원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이걸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 솔직히 장례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친척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자식들을 보며 한쪽 구석에서 상복을 단정히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며느리 정은이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5세의 은희는 시내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정작 아들들은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일이 바빠서요. 은희가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렇게 말하며 병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고작이었어요. 밤낮으로 이어지는 병수발, 투석 스케줄 관리, 약물 복용 체크까지 거의 은희 혼자서 감당해야 했죠. 자신의 병원 업무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시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가서 밤을 새우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무능하기만 하신 분이었을까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희가 기억하는 시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25에 이 집안에 시집온 은희를 처음 만났을 때 시아버지는 이쁜 딸 얻었네라며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결혼 초기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자신의 용돈을 아껴가며
손주들 학용품을 사주셨고, 은희가 야간 근무로 힘들어할 때면 몰래 비타민을 사다 놓으시곤 했죠. 은희야, 우리 성우가 운이 참 좋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는 항상 은희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명절 때 다른 며느리들이 불평하는 것과 달리 은희는 묵묵히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아버지의 지병 관리도 꼼꼼히 챙겼거든요. 특히 당뇨가 심해진 후로는 혈당 체크부터 식단 관리까지 간호사인 은희가 직접 나서서 돌봐드렸어요. 장례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큰아들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요. 우리가 반반씩 나눠서 내야겠죠. 둘째 성민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통장에는 투석비랑 약값 빼고 나면 거의 바닥이고 생명보험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금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빚만 안 남기셨어도 다행인데.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비 연체된 것도 있고 대출 이자도 밀려 있다고 하던데. 은희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김인호 씨는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막내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내 생에 이보다 더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손주가 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연신 웃음을 지으셨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그 후로도 손주들 학부모 상담이 있으면 직접 따라가시겠다고 하셨고, 운동회 때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으셨죠.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람도 은희였습니다. 아들들은 일이 있어서라며 집에 가 있었고, 은희만이 중환자실 침대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새벽 4시경, 시아버지는 가까스로 눈을 뜨시며 은희를 알아보셨죠. 고맙다, 은희야. 너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시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은희의 손등을 쓰다듬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성우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래도 내가 있어서 내 마음이 놓인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더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은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을 때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자 장례식장은 한산해졌습니다. 가족들은 피곤하다며 근처 여관에서 잠을 자러 갔지만 은희만은 밤새 시아버지 곁을 지키며 깨어있기로 했어요. 빈소에 홀로 남겨진 시아버지가 외로우실까 봐서였죠. 새벽 3시 조용한 빈소에서 은희는 시아버지께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평생 수고 많으셨어요. 가족을 위해서만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제가 아이들 잘 돌보고 가족들도 잘 챙길게요. 걱정 마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이 솟구쳤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던 한 사람을 잃었다는 깊은 슬픔이었죠. 시아버지는 은희에게 단순한 시집 어른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처럼 든든한 존재였거든요. 아침 7시 장례식장에 다시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부은 눈을 감추려 차가운 물수건을 얼굴에 대고 있을 때 큰아들 성우와 둘째 성민이 여관에서 돌아왔습니다. 은희야, 밤새 고생했네. 좀 쉬었어야지. 성우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마지막 밤인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은희가 조용히 대답했죠. 오전 내내 동네 사람들과 먼 친척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김인호 씨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조문객들은 제법 많았어요. 경비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공장 시절 친구들, 그리고 투석실에서 알게 된 환우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죠. 인호 씨 참 좋은 분이셨는데 병원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 먼저 챙기시고 투석실 간호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작 가족들은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화제의 중심은 장례 비용과 아버지가 남긴 빚이었어요. 아버지 통장 정리해 봤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성민이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병원비 연체된 것만 800만 원이고 카드 대출도 있어요. 에이, 정말. 평생 뭘 한 거야? 성우가 짜증스럽게 내뱉었어요. 집 한 채라도 있으면 팔아서 정리할 텐데 전세금마저 보증금으로 묶여 있고. 은희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빚을 지게 되었는지 아들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투석비와 약값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갔는데 경비일로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대출을 받아가며 치료비를 댔던 거예요. 아버님이 왜 빚을 지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돈 관리를 못하신 거죠. 성우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사셨는지,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아들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오후 2시경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작은 상조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유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네, 뭔가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3일장 마지막 날인 내일 오후에 낭독하라고 하셨어요. 순간 가족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우와 성민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성민이 되물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직접 오셔서 작성하고 봉인하셨습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정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성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유언장은 무슨, 남길 게 있어야 유언이지. 빚밖에 없는데 뭘 유언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성민도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만 은근히 무언가를 맡겼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2달 전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은희야, 내가 없어지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얼마 남지 않았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성우하고 성민이는 아직 철이 없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있어. 그때 은희는 그냥 시아버지가 쓸쓸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았죠.
한 달 전에는 더욱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은희야, 너는 참 고마운 사람이야. 우리 가족 중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너뿐인 것 같구나. 아버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시아버지가 은희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뭔가 남겨둔 게 있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도 은희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상조의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아들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뭘 써놨을까요? 성민이 궁금해했어요. 별거 없을 거야.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훈계나 적어놨겠지. 성우가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까지 불러서 정식으로 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내일 들어보면 알겠지. 은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셨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하셨을까?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줄어들자 은희는 다시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석 달 전 시아버지가 은행에 다녀오시더니 은희에게 했던 말씀이었죠. 은희야,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자식들을 보면 말이야.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 서로를 아끼는 마음 말이야.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던 걸 은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 표정이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은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일 유언장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아버지는 정말 무엇을 남기고 가신 걸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 큰 부담을 지우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이미 아들들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장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희는 밤새 이런 생각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거든요. 3일장 마지막 날 오후 2시 장례식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있었어요. 모두들 유언장 낭독을 기다리고 있었죠. 은희는 지난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셨을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들들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지만 친척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호기심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인호 형이 무슨 말을 남겼을까? 시아버지의 동생인 김인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평생 형과 함께 고생해온 사람이라 형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오후 2시 30분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변호사가 검은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내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분을 알게 되었는지 가족들은 모두 의아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테이블 위에 봉인된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봉투에는 김인호 유언장이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고 빨간 봉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가 시아버지의 영정에 절을 올린 뒤 말을 이었어요. 고인께서는 지난달 15일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증인 두 분도 함께 계셨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큰아들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별다른 재산이 없으신데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아닙니다. 재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죠.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은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럼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나 김인호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먼저 내 평생을 함께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당부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성우야, 성민아, 너희들은 내 자랑이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했다. 앞으로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라. 아들들은 시시한 훈계 정도로 여기며 무심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은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내가 없었다면 내 마지막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딸 같은 마음으로 돌봐줘서 고맙다. 은희는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같았거든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재산 처분에 대해 말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드디어 핵심 부분이 나오는 거였어요. 나는 평생 큰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다. 하지만 조금씩 아껴서 모은 것들이 있다. 먼저 현금과 예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잠시 멈춘 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장례식장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정은이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큰아들 성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둘째 성민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잠깐만요. 성민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시 읽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정은이에게 상속한다. 순간 장례식장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친아들인데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성우가 소리치며 변호사에게 달려들듯이 했어요. 형, 진정해요. 성민이 형을 말렸지만 그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척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하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은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다고는 했지만 설마 이런 일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님, 왜 이런 일을? 은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변호사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더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더 있다고요? 성우가 성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은희에게 재산을 맡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 생전에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은 은희뿐이었다.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마지막을 외면했지만 은희는 밤낮 없이
내 곁에서 딸처럼 효도해 주었다. 성우와 성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은희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은희가 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손주들의 교육비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써주기를 바란다. 그제야 유 원장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단순히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려는 게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는 중심 역할을 은희에게 맡기려 하신 거였죠. 또한 아들들이 진정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이 재산의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기 바란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다 읽고 나자 장례식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내용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외쳤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사랑했지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 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할 리 없었죠. 그들에게는 그냥 억울하고 화나는 일일 뿐이었어요. 이 유 원장은 무효입니다. 성우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예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정신감정서도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판단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들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은희는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고 슬프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이제 정말 큰 시련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유 원장 낭독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성우가 변호사의 옷깃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친아들인데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다 넘긴다고요? 이건 정상적인 유언이 아니에요. 형, 일단 진정하세요. 둘째 성민이 형을 말렸지만 그 역시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이런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로 작성하신 유언장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도 2분이 계셨고 정신감정서도 첨부되어 있어요. 정신감정서까지요? 성우가 더욱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 김인수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성우야, 성민아, 일단 진정해라. 형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지.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되돌아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김인수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너희들이 형님 마지막 몇 년 동안 얼마나 찾아뵀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은희가 없었으면 형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삼촌까지 은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성민이 억울해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다. 인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형님이 병원에 계실 때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고작이었잖아. 밤낮으로 간병하고 투석 스케줄 맞춰서 병원 데려다 주고 그런 건 다 은희가 했어. 은희는 친척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성우가 은희를 노려봤어요.
은희 씨, 설마 아버지를 꼬드긴 거 아니죠? 유언장 쓰라고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버님이 유언장을 쓰신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예요? 성민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를 혼자만 돌봤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은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던 것이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아버님의 재산을 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긴요. 성우가 비웃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무효화시키겠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어요. 유언장을 무효화하려면 상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인께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셨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성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정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는 70대 초반으로 김인호 씨와 40년 넘게 교우해온 사이였죠. 내가 인호 마지막 몇 달 동안 자주 만났는데 그때 하는 말이 참 안타까웠어. 모든 사람들이 박정수 씨를 바라봤어요. 인호가 그러더라고. 정수야,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나를 짐스러워하는 것 같아라고 말이야. 성우와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정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대출받아서 치료비 내고 있는데 그것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그리고 은희 얘기도 자주 하셨어. 우리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 친딸보다 더 잘해줘. 밤새 간병하느라 고생하는데 우리 애들은 바쁘다고 병원에 얼굴도 안 비춰라고. 은희는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고마워하셨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호가 마지막에 결심한 게 바로 이거야. 박정수 씨가 유언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식들이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성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들을 제쳐두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친아들답게 대했냐? 박정수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마지막 1년 동안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본 적 있어? 그 말에 성우와 성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시아버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인사만 하고 금세 나와버리기 일쑤였죠. 반면 은희는 시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시절 고생 이야기부터 손주들 걱정까지 시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드렸죠. 변호사가 다시 나서서 말했어요. 유언장에는 재산 목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재산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성우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금 예금이 3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이요? 성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아직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시외 지역 토지 2필지와 상가 건물 1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토지랑 건물이요? 네, 고인께서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서 구입하신 것들입니다. 현재 시세로 대략 2억 원 정도 됩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사셨어요? 성민이 어리둥절해했어요.
매달 조금씩 저축하셔서 20년 전부터 하나씩 구입하셨습니다. 임대 수익도 있었고요.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우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쓰시고 대부분의 수익은 다시 저축하거나 투자하셨습니다.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시더군요.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바로 가족들을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은희 씨 것이 되는 거네요. 성우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은희는 부담감이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평생 정성이 담긴 유산을 맡게 된 거였거든요. 과연 자신이 이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산 목록이 공개되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더욱 거세졌어요.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며느리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숨기고 계셨다니. 성민이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숨긴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 시아버지의 동생 김인수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형님이 얼마나 알뜰하게 사셨는지,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성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살림살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가난한 아버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재산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상세히 적어두셨습니다. 임대 수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손주들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비 지원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손주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되 성적 관리와 인성 교육을 병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는 집 마련 자금도 지원하라고 적혀 있어요. 은희는 감동했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성우가 은희를 향해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은희 씨,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재산이 있다는 걸 정말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민도 합세했어요. 분명히 아버지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쓰게 한 거죠? 우리 가족 재산을 노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는 아버님을 정성껏 모셨을 뿐이에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성우가 비웃었어요. 그럼 그 재산 포기하세요. 정말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면 우리한테 다시 넘기세요. 은희는 당황했어요. 사실 자신도 이런 큰 재산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님의 유언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유요? 성민이 화를 냈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친아들들을 제쳐두고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넘기는 거예요? 그때 친척 중 한 명인 김정의 이모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처제로 평소 가족일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죠. 성우야, 성민아, 너희들 정말 모르겠니?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다 보고 있었어. 김정의 이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특히 병원에 입원하신 후로는
더 심했지. 형부가 아이들이 바쁘니까 괜찮다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이모까지 왜 그런 말씀을.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정혜 이모가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희가 없었으면 오빠가 얼마나 쓸쓸하게 돌아가셨을지. 이 아이가 정말 친딸처럼 모셨잖아. 그때 또 다른 친척인 박순자 고모가 거들어 말했어요. 맞아. 나도 병원에서 인호 오빠 뵈러 갔을 때 봤어. 은희가 밤새 간병하면서 오빠 등 문질러 드리고 죽 떠다 드리고 정말 친딸이 부모 모시는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성우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래도 뭐야? 순자 고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어?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추고 그것도 아버지 건강하세요. 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친척들의 이런 말들에 아들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사실 그들 자신도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억 원이라는 큰 돈 앞에서 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성민이 다시 은희를 향해 말했어요. 그럼 형수님은 정말 이 재산을 다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양심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은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뜻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뜻이라니. 성우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라고요. 변호사가 다시 나서서 말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인께서는 정신감정서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성민이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은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유 원장에 따르면 이 재산은 가족 모두를 위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성우가 물었어요. 아버님께서 손주들 교육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들이 정말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함께 관리할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 은희의 말에 아들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유 원장의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판단도 은희 씨가 하는 거잖아요. 성민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결국 모든 권한이 은희 씨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의 뜻대로 할 뿐이에요. 은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그때 갑자기 성우가 폭발했어요. 진정한 가족이라고요?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아들인데 며느리한테 가족 자격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은희에게 달려들듯이 했어요. 하지만 친척들이 말려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성우야, 진정해. 인수 삼촌이 성우를 붙잡았어요. 진정하라고요? 삼촌도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우가 소리쳤어요.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들들은 분노하고 친척들은 말리고 은희는 눈물을 흘리고 시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시끄럽게 보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성민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은희 씨,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 이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 말에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가족의 화합을 바라셨는데 오히려 더 큰 분열만 생긴 거였죠. 장례식장을 나서는 아들들의 뒷모습을 보며 은희는 절망했어요. 과연 시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가족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걸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은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아내와 같은 방을 쓰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첫날 밤부터 성우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고 은희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성우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할 말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세요. 성우의 차가운 말투에 은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고등학생인 큰딸 지혜와 중학생인 아들 준호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왜 거실에서 자요?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픈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희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장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 준호야. 아빠가 좀 힘드실 뿐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불안해했어요. 특히 지혜는 예민한 나이라서 부모님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성우는 집에 들어와도 은희와 말을 섞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어요. 심지어 은희가 만든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지혜야, 준호야, 아빠 밖에서 저녁 먹고 올게. 성우가 아이들에게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은희는 혼자 차려놓은 저녁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은 2주 후였어요. 성우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였죠. 은희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우가 고용한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버님을 정신적으로 조종했을 수도 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은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적으로 돌린 거였거든요. 성우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은희가 간절히 물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되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성우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만 가득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였죠. 한편 둘째 성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은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은희가 아버지를 이용한 거 맞아요. 평소에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틈을 파고든 거죠. 그런데 성민아, 은희가 정말 그런 아이일까? 친척 중 하나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아니면 뭐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서 2억 원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요. 성민의 이런 말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은희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간호사 정은희 씨가 시아버지 재산 2억 원 받았다면서요? 정말요? 어떻게 며느리가?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은희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런데 정말 큰 위기는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성우가 집에 돌아와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였죠. 은희 씨, 이혼해요. 뭐라고요? 은희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여보, 아이들 생각은 안 해요? 지혜랑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 재산이나 잘 관리하시고요. 은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이혼까지 하자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이혼하시겠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20년이면 뭐해요? 결국 당신의 본성이 드러난 거잖아요. 성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에 눈이 멀어서 가족도 배신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 말에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신이 평생 정성껏 모신 시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잃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제가 아버님의 재산을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포기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은희는 절망에 빠졌어요. 시아버지가 가족의 화합을 바라며 남긴 유언이 오히려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였죠. 아이들도 부모의 이혼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지혜는 울면서 반대했죠. 아빠, 왜 엄마랑 이혼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지혜야, 어른들 일이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싫어요.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준호도 무서워하며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우리 가족 안 없어지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 아빠도 헤어지면 안 돼요. 은희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아버지의 선의가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은희는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버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왜 모든 게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은희에게는 답해주지 못했어요. 은희는 이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을 포기하고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시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바라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었거든요. 이혼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은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득 시아버지가 남기신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는 걸 기억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니 정말로 추가 서류가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과 함께 봉인된 편지를 남기셨어요. 상속인인 정은희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은희는 급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마지막 말씀이 궁금했거든요. 변호사가 건넨 봉투를 받아든 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에는 사랑하는 며느리 은희에게라고 시아버지의 친필로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시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어요. 은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들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준 것 같구나.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우리 성우와 성민이가 정말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 너는 이미 충분히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를 친아버지처럼 돌봐주고 우리 손주들도 친할머니처럼 사랑해주고 진짜 가족이 뭔지 몸소 보여줬어. 하지만 내 아들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보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 은희야, 만약 아이들이 너를 원망하고 힘들게 한다면 이것을 보여주거라. 편지 끝에는 또 다른 봉투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 봉투에는 성우, 성민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은희는 그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성우가 이혼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집에 있었고 성민도 함께 와 있었죠. 여보, 아니 성우 씨.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가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직접 쓰신 편지예요. 당신들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은희가 봉투를 내밀자 성우와 성민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받기 싫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성우가 봉투를 받아 펼쳤어요. 시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가 나왔죠. 성우야, 성민아.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은희를 많이 원망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가 은희에게 재산을 맡긴 것은 며느리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야. 성호야, 너는 언제부터 아버지와 대화를 멈췄니? 마지막 1년 동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뭘 걱정하고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성민아,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는 인사말 말고 진짜 마음을 나눈 대화를 한 적이 있니? 아버지는 외롭지 않다고 말했지만 정말로는 너무 외로웠어. 특히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지. 그런데 은희만은 달랐어.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알아줬거든. 밤새 간병을 하면서도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버지의 고민을 함께 나눠줬어. 투석을 받으러 갈 때마다 아버님, 많이 아프시죠? 라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대답하면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다시 물어보더라. 그런 세심한 관심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를 거야. 아버지가 은희에게 재산을 맡긴 것은 상으로 주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주는 숙제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한 거야. 만약 너희들이 정말로 이걸 이해한다면 은희도 그 재산을 너희들과 나눌 거야. 이 아이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거든. 하지만 지금처럼 돈만 생각하고 은희를 원망한다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영원히 모르는 채로 살게 될 거야. 편지를 읽어가던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성민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성우야, 기억하니? 내가 어릴 때 열이 나서 밤새 울었을 때 아버지가 등에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거 말이야.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성민아, 너도 기억하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아버지가 공장 야간 근무를 더 했던 거 말이야.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거야.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가족 말이야. 은희를 원망하지 마라. 이 아이는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아버지보다도 너희들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만약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도 여전히 은희를 원망한다면 아버지는 정말 실패한 아버지인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믿고 있어. 언젠가는 너희들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거라고. 그때까지 은희가 너희들을 기다려줄 거야.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는 사람이거든.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다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성우와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돈을 물려주려던 게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려 했던 거였거든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희야. 아니, 여보. 내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성민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시아버지의 진짜 뜻이 전해진 거였죠. 이제라도 깨달으시면 돼요. 아버님이 정말 바라신 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들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죠.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우는 이혼 서류를 철회했고 성민도 유언장 무효 소송을 포기했죠. 하지만 깨진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은희는 시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은희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혼자 왔네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아버님의 뜻대로 모든 게 잘 풀려가고 있어요. 성우도 이제 집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성민이도 가끔 찾아와서 아이들과 놀아줘요. 은희는 지난 3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시아버지의 편지 이후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서로 어색했어요. 성우는 미안한 마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고 성민도 어떻게 은희에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 했죠. 은희 역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였죠. 엄마, 무서워요. 준호가 열에 시달리며 은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성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갈등보다도 컸거든요. 준호야,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어. 성우가 아들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은희와 성우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였거든요. 그때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같이 지켜보자. 그 말 한마디에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들은 여보라는 호칭이었거든요. 준호의 병이 나은 후 성우는 조심스럽게 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아니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나는 정말 가족이 뭔지 몰랐던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성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희를 찾아와서 말했죠. 형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 이미 다 잊었어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들이 시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은희는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먼저 손주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했어요. 지혜에게는 피아노 레슨을, 준호에게는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해줬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함께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였어요. 지혜야,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피아노 배우고 싶니? 정말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너희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셨거든. 지혜와 준호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엄마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했죠. 성우와 성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의 교육 계획을 세우고 가족 나들이도 다녔어요. 형수님,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는 게 어때요? 성민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좋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하자. 그렇게 가족들은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죠. 한 달 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성우와 성민이 은희에게 제안한 거였죠. 여보, 아버지 재산을 우리 셋이 함께 관리하는 게 어떨까? 그래요. 형수님 혼자서 다 결정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실 텐데. 은희는 감동했어요. 이제야 정말로 시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아버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웠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제 성우는 은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성민도 형수님을 진짜 가족으로 대했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버지 간병하느라 그리고 우리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맞아.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산소 앞에서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던 은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 모두 아버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 가족끼리 사랑하고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깨달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성우와 성민, 그리고 지혜와 준호가 함께 올라오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오셨어요? 우리도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준호가 달려와 은희의 팔에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혜요. 피아노 연주회에서 1등 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지혜가 산소 앞에 절을 올렸어요. 성우와 성민도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겠어요. 약속해요. 은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바라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아버님 보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졌어요. 아버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바람이 다시 불어와 나무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가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아버지의 뜻을 지켜줘서 우리 모두의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네요. 가족들은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갔어요. 저녁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시아버지 김인호 씨의 마지막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였어요. 돈보다 소중한 사랑을, 체면보다 귀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죠.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